안녕하세요. 2차 강의를 맡게 된 임세준 변리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저희 강의의 방향성과 그리고 저희가 2차 시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2차 시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판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나 이론 내용들을 답안지에 어떻게 유리하게 현출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론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론 편에 각 구체적인 논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차 시험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암기할 포인트를 제가 찝어 드렸는데 객관식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뒷부분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형돼서 나오거나 혹은 숫자나 날짜나 혹은 조건들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주로 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지엽적으로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인 논점, 중요한 논점들 그리고 상표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러한 논점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보다는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강조드릴 내용들이 하나의 개개의 단위들이 조금 더 넓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논점들 그리고 이 논점들이 저희 상표법 전체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점들을 답안지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을 때 이러한 논점들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나 주제 이론들을 끌어와서 활용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재의 구성과 함께 교재의 목차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목차들을 답안지에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좋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재 내용을 함께 보면서 뜨문뜨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책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재는 이론편, 판례편, 그리고 문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례편과 문제편은 이론편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하지만 이론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체크해 주실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나 판례편은 여러분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토를 해주시면 학습에 더 효과가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편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총칙 파트를 다루게 될 거예요. 총칙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총칙의 내용은 객관식과 논술형에서 다소 다르게 접근하게 될 겁니다. 객관식 시험, 즉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총칙을 저희가 개별적인 조문들을 살펴보면서 물론 특허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소 약하게 보았지만 그래도 날짜나 혹은 개개의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출제되었을 때 OX를 판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총칙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소 다릅니다. 그런 조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장에서 법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출제가 된다면 법전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법전의 내용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기본적인 컨셉만 이해를 해 두시면은 법전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논점이 2차 시험에서는 중요한 논점이나 판례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있고 그리고 총칙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상표법 전반을 아우르는 유사 판단의 문제, 식별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총칙 파트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객관식 1차 시험에 비해서 다소 중요한 논점 위주로 다루게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은 각 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1장 총칙 파트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편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총칙 제1편 챕터 1의 총칙을 보시면은 첫 번째 대단원 상표법의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상표법의 목적은 조문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준비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조문이긴 하는데 1조,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한다. 그리고 또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신용 유지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라는 큰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상표를 보호한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표가 있어요. A라는 상표가 있는데 이 상표는 임의의 상표를 이야기합니다. 뭐 저희가 크게 알고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인 삼성이나 혹은 패션 브랜드인 뭐 구찌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A라는 상표가 있는데 이 A라는 상표를 보호한다. 물론 상표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A라는 상표가 사용이 되거나 혹은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 A라는 이 특정한 이거를 뭐 B라고 하죠. B라는 상품에 대한 A 자체, 이 A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냐, 왜냐면 문헌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 A라는 것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상표법을 공부하실 때 머릿속에 전제로서 밑바탕 지식으로서 깔아두셔야지만 이 상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들을 충분히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한다. 즉 이 A라는 표장 자체, 이걸 저희가 표장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표라는 것은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이냐?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마크가 바로 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장을 저희가 상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서의 표장이 A가 될 수 있겠고 이 표장이 A라는 표장, 상표라고 저희가 표장이라고 상표라고 혼용을 해서 지칭을 하는데 이 A라는 상표가 어떠한 상품에 사용되어서 수요자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상표가 상품에 붙음으로써 이 상표가 붙어있는 A라는 상표가 같은 B라는 상품에 A라는 상표가 붙어있고 다른 X라는 상표가 붙어있을 때 이 A라는 상표의 존재만으로 이 상품, 동일한 상품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치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근데 마트에 이렇게 치즈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의 치즈에는 A라는 표장이 붙어 있고 하나의 치즈에는 X라는 표장이 붙어 있어요. 분명 이 두 개 다 여러분들이 관념상, 인식상 치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두 상품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A라는 상표가 붙어 있는 치즈 혹은 X라는 상표가 붙어 있는 치즈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치즈를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이 상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 상표가 가지고 있는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즉 내 상표가 붙어 있는 상품과 타인의 상표가 붙어 있는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요자들이 상거래 경험을 통해서 A라는 상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 품질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즉 A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치즈를 먹으면 이 치즈는 좀 더 풍미가 깊더라, 혹은 훨씬 더 신선하고 이 기업 A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그런 치즈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은 굉장히 기업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높다 라는 식의 다양한 신뢰관계가 소비자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의 상표가 단순히 이 A라는 것 자체, 이 표장 자체가 상표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특허와 다른 점은, 특허는 X라는 기술이 있어요.
특허는 이 기술 자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X라는 것이 발명자의 창작이기 때문에 그 창작이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물론 다른 요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이 창작은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 자체, 그 기술 자체, 청구항에 클레임되어 있는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상표의 경우에는 그와 다르게 이 A라는 표장을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것은 창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표는 창작의 영역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검토를 할 때 있어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타인이 등록을 받아놨다 하면은 당연히 제가 등록을 받는다면 상거래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계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자체가 창작이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그 이유는 이 A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신규하거나 진보하기 때문에 등록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등록을 시켜주거나 사용하게 한다면 거래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상표라는 것은 그 표장 자체가 창작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표장을, A라는 표장을 누군가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선택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보호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표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능들, 발휘되는 기능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것이겠다라는 것이 저희 상표법의 기본적인 출발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특허와 달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특허와 달리 상표라는 것은 어떠한 표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장 자체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 표장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 표장 자체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저희 상표법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선택된 표장을 이용을 함으로써 발휘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은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 기능이나 혹은 광고 선정 기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거래계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됨으로써, 혹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상표가 미래에 사용이 된다면 이러한 기능들이 발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발휘가 되면 그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 상표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법은 상표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즉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신용유지가 도모되며 그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이러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신용을 사용자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자들은 이 상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을 구매할 때의 의사결정에 상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상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그렇게 품질상으로 그러한 그 가격에 비례하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혹은 그 브랜드가 저희에게 주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소비했을 때 저희가 가지게 되는 소비감, 혹은 충족감, 만족감,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그러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상표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라는 거고, 그 상표가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이 A라는 상표가 창작성이 고도하거나 혹은 너무나 유니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A를 통해서 발휘되는 그런 기능 등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한다. 하지만 이 상표를 보호한다는 뜻은 이 상표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예정된 그런 발휘되는 기능을 보호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거고요. 이 기능론적인 측면, 즉 이거를 저희가 상표 기능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론적인 측면으로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셔야지만 이후에 침해 단계에 가셔서도 뭐 상표의 사용이라거나 혹은 이후에 동일 유사의 논점에서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침해나 뭐 동일 유사 그리고 효력 제한, 이러한 다양한 논점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의 전제는 이 상표의 기능을 저희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저희 상표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전반적으로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왜냐면 저희가 어떠한 상표, 이런 상표 시스템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은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머뭇거리게 될 거예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상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될 거고, 왜냐? 실제 이러한 정부 혹은 공공 시스템을 통해서 무분별한 상표의 사용이 막아지지 않는다면 실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A라는 상표가 부착이 되었을 때, 아, 이 A라는 상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A야 라고 믿지 못하게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짝퉁이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짝퉁을, 레플리카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 하에서 충분히 막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가격표가 붙어 있는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게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 혹은 그 회사에서 제작한 그러한 상품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계속돼서 반복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산업이 원활하게, 그러한 상거래가 원활하게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통되지 못할 것이고 그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이 더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의미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 밑에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상표의 보호.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표장 자체, A라는 표장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 사회에서 발휘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한다라는 것이다. 즉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상표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1번 자타 상품 식별 기능, 개성화된 1군의 상표를 다른 상품군과 식별할 수 있는 기능, 즉 어떠한 A라는 상표를 내가 부착을 해서 이것이 내 상품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어느 정도 개성화가 됐다면 다른 상표가 부착된 상품들과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이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되겠죠. 출처 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 즉 A라는 표장이 붙어있는 상품은 동일한 출처, 즉 어떠한 저희가 예상할 법한 그러한 회사에서 제조가 되고 유통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품질 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광고 선정 기능이라고 한다면 상표가 상품 자체 또는 상표 사용자를 일반 소유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즉 A라는 상표가 붙어 있음으로써 저희가 이 상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혹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즉 구매 의욕을 자극한다. 나 저 브랜드 너무 좋아. 내가 저 회사를 너무 신뢰해. 그렇기 때문에 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그냥 믿고 구매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혹은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와, 저거 자체만으로도 갖고 싶다 라는 그런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품과 상표 사용자의 명성을 전파하는 동적인 기능까지 함께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밑에 이 상표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직접적으로 적으실 일은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안지에 어떠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분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표의 기능적인 관점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다양한 적재적소에서 활용이 가능한 문구들입니다. 왜냐? 상표의 모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논점들이 결국에는 이 상표의 기능, 상표를 보호한다. 즉, 저희 상표법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보호의 대상은 상표의 기능이니까요. 그 기능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분량 조절함에 있어서 조금씩 더 넣어준다면은, 한 문장 정도 더 추가해준다면은 그 인상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내가 상표를 더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논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이 상표의 기능적인 측면을 취지로서 잘 녹여주신다면은, 그 취지로서 녹여주신다면은 기본적인 논점이 스타트하는 지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논점의 취지, 이 논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겠구나라는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채점자에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점자는 여러분들이 다소 엉뚱한 소리를 중간중간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논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감점 요인은 아니겠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점이 다소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점이 등장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초두에 내가 이 논점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러한 길지 않은 몇 가지 키워드나 문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답안지의 인상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 내용,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를 의미한다. 즉,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받은 상표 사용자나 상표권자나 혹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자를 의미하는 것이 사용권자, 즉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저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을 취득을 해야지 저희 상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상표권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상표권자로부터 이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은 사용권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등록주의적인 관점이고, 실제로 거래 관행상 단순히 등록된 상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등록은 받지 않지만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떠한 이미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상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용 실태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상표 관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주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주의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 주어야 할 텐데, 이 사용주의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저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될 점은,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용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미등록 사용자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 상표법이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등록 사용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상거래에서 특정인의 특출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된 것 이상의 인식도를 획득을 하였을 때, 저희는 이 미등록 사용자라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즉 3사조이랑 3사조이랑 9호 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즉, 미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통해서 어떠한 인식도를 획득을 했다면, 제3자가 이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을 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3사주의랑 9호 이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주의적 요소까지 저희 상표법이 전부 다 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기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도 무조건 물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추가로 발명주의적인, 여기서는 사용주의라고 했다면 발명주의, 즉 발명을 했다면 그 자체로 어떠한 권한을 주어지는 요소가 조금씩은 더 가미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함께 매칭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은 이미 형성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표에 있어서 형성될 수 있는 향후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한다. 즉 사용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가 있죠. 왜냐? 미래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제가 어떠한 브랜드 런칭,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당장은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미래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향후에 형성될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하자라는 것이 저희 상표법의 기존 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상표에 있어서 형성될 수 있는 향후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하며 제3자의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제3자의 침해를 미리 배제함으로써 상표에 화체된 사용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유지하게 된다. 즉 이렇게 등록을 해 놓았다면은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 그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제3자의 침해 상표까지 배제를 함으로써 등록을 받아놨다면 여기에 대해서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향후에 형성될 그러한 신용을 미리 혹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신용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해 두셔야 될 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라고 한다면 이 상표가 지속적인 사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상표가 사용을 한다면 어떠한 기능이 발휘되겠죠. 기능이 계속해서 발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타상품 식별 기능 이런 것들이 발휘가 돼요. 그러면은 기능이 계속 발휘가 된다면 상거래상에서 소비자들, 수요자들의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된다면은 이 상표 자체에 대해서 이 신용이 업무상 이러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이 상표의 화체가 된다라는 거죠. 이 화체가 된다라는 것은 상표에 이러한 신용이 씌워진다. 신용이 함께 붙어서 다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이 상표 자체가 결국에는 실제 거래상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제품을 구비하고 계속적으로 소비를 지속하고 있는 소비자이시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접근해 주시면은 실제 거래계에서 응용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접근해 주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품을 구매하실 때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지, 상표가 제품 구매함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반복해서 떠올려 주시면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상표 사용자는 상품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을 바탕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수요자는 상표를 바탕으로 상품 출처 및 상품질에 오인 없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상표 제도는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즉 여기서 체크할 점은 업무상 신용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사용자는 전개할 수 있고 수요자는 거기에 화체되어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을 상표를 기준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마찬가지로 공익적인 측면, 즉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는 사익적인 측면, 즉 상표 사용자의 사익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는 거라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상표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측면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상표법은 사익적인 측면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공익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나는 34조나 모두 다 이런 사익적, 공익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조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조문들은 공익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의 규정들이 있고요. 어떠한 규정들은 사익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나 혹은 그 조문의 취지가 다소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은 개별적인 조문들의 이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하실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상표의 목적을 봤습니다. 상표의 목적, 즉 사실은 여기서는 답안지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작성하실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물론 일부 내용들을 답안지에 녹여낼 다른 논점에 적절히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목차를 그대로 답안에 작성하실 일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해를 충분히 해 두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공부의 전제, 상표법 공부의 전제로서 잘 탄탄히 다져 두셔야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한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상표의 사용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논점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문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등장하는 논점들이 교과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법조문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항상 이 법조문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다시 한번 중심을 탄탄히 잡아 두셔야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논점들을 정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논점이 주가 되어서 이 법조문을 흐리게 하면 안 돼요. 결국에 이게 제일 여러분들 공부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저희가 볼 내용들은 상표의 사용이죠. 상표의 사용은 2조 1항 11호 그리고 2조 2항에 나타나 있는데요. 2조 1항 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여기서는 2조에서는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상표법 전반에 등장하는 그런 용어의 뜻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2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법조문 내용들이고요. 특히 2조 1항 11호에서 말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파트를 보시면은 상표의 사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일단은 상품에 대한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6년에 상표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품에 대한 상표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상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당연히 상품과 달리 무형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사용과 상품에 대한 사용이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2조 1항 1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사용은 상표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을 이야기한다.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다목에 보시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굉장히 일반적인 일반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 그 상표가 물건 자체에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상품의 포장에 부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즉 이렇게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상표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즉
거래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또는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백화점에서 매대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진열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또는 수출이나 이것을 수입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관해서 광고, 즉 어떠한 상품에 상표가 표시된 것을 광고를 하거나 혹은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상표 자체를 하나의 입간판을 통해서 광고하거나 혹은 TV,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흔하게 접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영상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광고도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홍보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광고 행위도 당연히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정가표, 가격표에 부착하거나 거래 서류, 다양한 실제 거래계에서 다양한 거래 서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계약서, 거래 계약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한다. 즉 명함에 제가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한 명함 이면에 이러한 상표를 표시하거나 혹은 뭐 프린트해 놓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의 행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표시를 하고 그 밖에 상표를 표시를 하고 전시하거나 마찬가지로 널리 알리는 행위도 11호의 행위가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읽어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상표의 사용이라는 것이 티피컬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굉장히 브로드하게 잡혀 있어요. 즉 상표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 포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즉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을 여기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계에서 이 정도면은 상표를 내가 인식할 수 있겠다, 이 상품에 대해서 상표가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안에 1유형으로서 잡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이 상표의 사용이 무엇인지를 빡빡하게 잡아내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희 상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고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조 1항 11호에서도 상표의 사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조 2항에서도 상표의 사용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1항 11호 강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즉 이 중에서도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굳이 2조 2항을 통해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실제 기술들이 발달하고 다양한 상거래의 유형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거래 유형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표를 사용자가 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다양한 방법,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거래 유형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전에 2조 1항 11호의 표시행위가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표시하는 행위가 굉장히 넓은 용어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냐면 상표법은 특허법 등과 달리 비친고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친고죄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A라는 상표를 등록을 받아놨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A 프라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을이 이런 식으로 A'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을의 이러한 사용은 갑과의 관계에서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 을을 고소를 해야지만 침해죄가 성립이 되어요. 그렇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갑이 굳이 을을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을의 행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을로 인해서 이 상표 교란 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가 을을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이 을을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 소를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소송이 걸릴 수 있는 비친고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법적인 책임이 물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침해죄가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침해죄가 구성이 된다면 실제 징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침해죄는 상대적으로 단순히 손해배상, 사인 간의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민사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 외에 요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나 이 침해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더욱더 법의 침해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침해가 성립하려면은 당연히 이 을이 갑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사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 상표법의 11호에서 사용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이 저희 상표법이 정의하고 있는 저 상표의 사용이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2조이랑 11호 감옥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행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상거래 관행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상거래 유형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렇게 넓은 의미로 포섭을 하고 있다면은 실제로 을이 어떠한 사용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다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물론 넓어서 법적인 근거가 탄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이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표법이 단순히 표시하는 행위라고만 되어 있지 내가 한 행동이 여기에 대응될 만큼 상표법이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고 있지 않은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침해죄가 구성이 된다면 내가 받는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이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상표법이 너무나 넓은 의미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즉 어떠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히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법이 너무나 넓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섭이 되어서 이 법에 여기저기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너무나 다양한 거래 유형 혹은 사용 행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을의 을이 억울해할 거리조차 조금 더 제한해주고 그리고 을이 명백하게 침해죄가 을에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상표법이 추가로 정의를 해줬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는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취지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이 조문에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 취지는 무엇이다?
상행위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져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함으로써 이 침해죄가 성립함, 즉 죄형법존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러한 상표법상 침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조금 더 근거를 탄탄하게 제시해주기 위함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조 1항 1호를 보시면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 즉 저희가 1차 때도 공부했던 비전형 상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전형 상표도 일반적인 상표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표장을 이 자체로 표시를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것도 상표법상의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한 문장 더 추가해 준 것에 불과하고요. 이 2호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 즉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제공받는 그런 화면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표를 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피지컬, 즉 물리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말하고 있는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의 일유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표의 사용을 저희 상표법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2조 2항은 어떠한 의미를 추가로, 어떠한 취지에서 추가로 더 이러한 내용들을 설시하고 있는지까지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서설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설 보시면은 상표적 사용이란, 근데 저희가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긴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한다면은 상표에서 말하는 상표적 사용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사용과 실질적인 사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형식적인 사용은 2조 1항 11호에서 혹은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앞서 말씀드린 상표의 사용이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인 사용이고요. 즉 그 사람의 어떠한 사용 행위만 딱 보았을 때 여기에 1유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은 충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사용까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형식적인 사용은 어떠한 표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되는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상표법이 이 표장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여기에 대응되는,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이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표법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실제 상표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은 상표의 기능이다 라는 거죠. 즉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 상표법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순히 이 표장 자체만을 상표의 정의에 따라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상표의 기능까지 발휘한, 즉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표의 기능까지 발휘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즉 이러한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이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권리범위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즉 이후에 다양한 논점들은 에서 등장하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이 실질적인 사용까지 존재를 해야 된다. 119조 1항 3호도 발생할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즉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저희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적인 사용이라고 한다면은 형식적인 사용, 여기서 설명드린 형식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실질적인 사용은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실질적인 사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죠.
법조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그 이후의 내용들은 판례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판례를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부터는 실제로 2차 답안지에서 등장하는 논점들일 거고, 그 논점들에 대해서 답안지에 어떻게 쓸지를 이제 그 이후의 판례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서설 상표적 사용이란 형식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처 표시 기능, 즉 상표의 기능, 그 중에서도 특히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해야만 상표의 사용이다 라고 저희 상표의 사용 논점에서 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여기서 형성을 해두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쭉 전개를 해 나갈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것과 관련된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점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